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강원 북부와 남해안에 내일까지 최고 8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전방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11개 시도에서 나오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부터 무증상 확진자가 10일간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하는 등 해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 등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내용은 사형이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희귀 질환 7천여 종 중 5%만이 치료제가 개발됐고 이마저도 국내 허가를 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받기 쉽지 않아 부담이 큰 환자들의 어려움을 엠벤이 알아봤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안에 3차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원내 복귀를 선언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곳도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 네, 서울 성동교 아래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중랑천의 물도 평소보다 조금 불어난 상태입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오후 한때 강한 바람과 함께 굵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졌죠. 그런데 오늘은 전국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져 선선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퇴근길 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가 와서 좀 신발도 젖고 옷도 젖고 그래서 좀 약간 우울했지만 시원해진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비구름이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강원 북부와 경남 해안에 이번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까지 시간당 최고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마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일단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만큼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 북부와 남해안의 많은 곳은 30에서 80m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엔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는데요.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토요일 제주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까지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발맞춰 재설치에 들어갔던 대남 확성기도 다시 철거했고 북한 매체들의 대남 비난 기사들도 삭제를 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된 뒤 20여일 만인데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취소가 아닌 보류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작으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GP 보건과 확성기 설치는 물론 해안 폭문까지 개방했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거쳐 대남비라 등 본격적인 도발에 나서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6.25를 하루 앞두고 화상으로 이뤄진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17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의 지시를 사실상 멈춰 세운 겁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 속에 접경 지역에 설치됐던 북측 확성기의 철거 모습이 포착됐고
우리 정부는 20곳의 북한 확성기가 모두 철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대남 비난의 열을 올리던 북한 매체의 보도도 일제히 삭제됐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단을 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남 확성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둘 다가 우리한테서는 손해거든요. 북한으로 봐서는. 우리 정부의 특사 제안 거부 사실까지 공개하며 대화를 거부해온 북한이 20일 만에 기조를 바꾸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한 걸까요?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우리도 시작을 할 거고 그럼 손해는 북측이 더 크죠. 남측 길들이기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또 최근 미국이 3년 만에 처음으로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서태평양에 배치하고 전략 폭격기를 동해로 보낸 것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이유들 신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상회의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총참모부의 군사행동을 보류시킨 배경을 놓고 먼저 속도 조절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갈등이 지나치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동시에 이후 행동에 대한 남측 대응을 봐가며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한편에선 남한 때리기를 통한 체제 결속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이유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불러일으킨 외교적 파장을 점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북미 관계 견인 노력을 분석하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백두혈통인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지시를 멈춘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김 제1 부부장이 악역을 맡고 김정은 위원장이 해결하는 일종의 역할 분담론부터 2인자의 지시를 멈춰 세움으로써 이른바 최고 존엄의 위상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사적 행동, 승인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는 점. 이런 것을 모두 감안했을 때 위기에서 기울어난 하나의 반전,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로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군사행동 취소가 아닌 보류란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관련 조치를 재개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야당은 남북 관계가 여전히 어렵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저자세로 애썼지만 3년을 허비한 게 아니냐고요. 황지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군사행동 보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큰 도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로 김 위원장 조치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더불어민주당은 북측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조치 보류를 저희 당은 환영합니다. 이제 남북 양측이 다시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마주 앉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남북 관계가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 3년을 허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지난 3년을 허비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의 조치는 내일 문 대통령의 6.25 전쟁 70주년 기념 메시지의 기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그동안 접경 지역에 있던 주민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불안에 떨었었죠. 다행히 북한이 군사 행동을 보류하고 확성기도 철거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연평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바람이 거세네요. 그곳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북한 황해남도와 마주보고 있는 연평도 조기역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연평도도 장마 영향권에 들어가 강풍과 풍랑,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져 북한 쪽 움직임을 저희가 잘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이후 해안포 포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북한 개머리 해안과 장제도, 대서합도의 포문이 열려 있어 연평도 주민들이 걱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와 다른 전방 지역 대남 확성기 철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번에 포격도 있었고 해서 지금 또 포문 열렸다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서 좀 많이들 긴장했어요. 또 그러려나 생각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도 오늘 소식 들으니까 좀 많이 안심되네요. 남북한 간 긴장 속에서 불안한 일상생활을 이어왔지만 오늘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북한의 조치에 대한 우리 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군은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저희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24시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확고한 작전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평도 군경 유관기관 합동회의도 있었는데요. 대공 작전 태세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내일 6.25 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김포 등 접경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다독이는 한편 대북전단 살포 대응도 점검했는데요. 정 총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서도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내일은 바로 6.25 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미군 유해로 판단돼 북한에서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다가 우리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유해들이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한국전 발발 70년 만에 한국전 참전 국군 유해 147구가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평안남도 개천,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1990년대 발굴된 유해와 미북 1차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으로 보내졌던 유해 가운데 한국군으로 최종 판명된 사례들입니다. 이번 봉화는 앞서 세 차례의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돌아온 유해 92구의 규모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봉환에 앞서 한미는 미국 하와이에서 인수식을 거행했고 공중급유기 시그너스에 실린 유해는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해 송환에 공중급유기가 동원된 건 처음으로 예우 차원에서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됐습니다. 단 하나뿐인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고국 품에 안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은 6.25 전쟁 70주년 행사 속의 최고 예우로 이루어지며 147구 중 신원이 확인된 7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유공자로 인정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6.25 당시 기록이 많지 않은 데다가 신청한 사람이 유공자 자격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중사로 복무하다 6.25 당시 국군에 징집된 고 이종길 씨는 포탄 파편에 맞아 눈 부상을 입었고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한쪽 눈은 썩어 문드러지고 한쪽 눈은 충혈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것도 동양처럼 구걸도 하다가 고생하다 그냥 돌아가신 거죠. 이 씨의 고향 사람들도 이 씨가 제대 후 시력을 잃어 인공눈을 넣고 동냥을 하러 다녔다고 증언까지 했지만 보훈처는 이 씨와 관련해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력 0.1, 0.2의 자료를 근거로 유공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년 전 재판에서도 자료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신청인에게 모든 입증 책임을 지우는 보훈 심사 체계 탓이 큽니다. 예전에 사단에서는 전부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 기록 안 남아 있거든요. 그 기록을 남기지 못한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국가유공 등록과 관련된 분쟁은 매년 1,600여 건에 달하지만 인정률은 3%가 안 됩니다. 주요국 역시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입증 책임이 정부에 있고 미국도 보훈에 필요한 국가 정보는 국가가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전 용사들이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증언 등을 통해 보훈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인 제도 등도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51명입니다.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추세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증상 환자는 열흘간 증상이 안 나타나면 완치가 안 돼도 양성 반응이 나와도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병상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1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이 11명, 경기도가 7명, 인천이 3명으로 수도권이 21명입니다. 대전에서도 8명이 발생하는 등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11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센터가 폐쇄됐습니다. 이 직원은 그제 오후부터 어제 새벽까지 물품 출고장에서 일했는데 근무 전 검사에서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 체크도 사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 격리 해제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확진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증상자는 발병 7일 뒤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한강변 주차장에 모였다가 줄줄이 코로나에 걸린 건데 이런 소규모 야외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밤 자동차 동호회 모임이 있었던 서울 한강변의 주차장입니다.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접촉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차장 옆엔 편의점과 화장실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모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감염된 회원 중 한 명은 확진 판정 전까지 일주일간 학원과 볼링장 등을 오갔습니다. 최근까지도 이곳 주차장에서는 다양한 동호회 모임이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3번 이상 온 것 같아요. 모터보이 모임들은 거의 다 오고요. 소규모 야외 모임이 방역의 사각지대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부산항 러시아 선박과 관련된 접촉자는 하루 사이에 160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항만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검사 다 했으니 괜찮은 배라고 올라가서 하역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걸린 거죠. 감염 걱정도 크지만 대부분 일용직이라 2주간 격리를 하면 생계도 걱정을 해야 합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원 17명이 집단 감염된 러시아 선박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접촉자 수는 164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수나 하역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인사나 적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자가 격리 중인 접촉자 대부분은 항만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감염도 감염이지만 돈벌이도 걱정입니다. 일하려면 수입 자체가 없어요. 거의 반토막 났다고 얘기해야 되죠. 음성 판정을 받아도 일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으로 나와도 2주간 더 격리를 해야 되고요. 당장에 지금 생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러시아 선박도 승선 검역을 하겠다는 정부의 늑장 대처가 더 불만입니다. 그리고 외양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우리는 지금 말로 표현 못해요. 집에. 현재 접촉자 211명 가운데 39명은 음성,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면 코로나19는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치료제를 한창 개발 중인데 이 중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한 건지 강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대표적으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이 원료인데 공여자 수가 부족해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이 경과하신 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바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현재까지 혈장 공여자 195명에 더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4천여 명이 공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업체 GC녹십자는 올해 하반기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다음 달에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따로 분리한 중화 항체를 배양해 만듭니다. 제약업체 셀트리온은 올해 임상을 마치고 내년 1분기에 식약처 허가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7월 중에 인체 임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중에는 승인을 받고 시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실제 상용화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코로나가 무섭게 퍼지면서 올봄 대부분의 관혼 상제는 다 건너뛰는 분위기였죠. 특히 결혼식이 많이 미뤄졌습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15,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무려 21.8%나 줄었거든요. 통계를 작성한 이래 그러니까 3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혼인이 줄었는데 출생아 수가 늘 리 없겠죠. 지난 4월에 태어난 아이는 23,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나 또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24,000여 명이니 태어난 인구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인구가 자연 감소된 거죠. 코로나는 세계 곳곳의 일상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이 심해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0대 한인 소년이 코로나 암덩어리라는 말과 함께 머리를 걷어차이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신혜진 기자입니다. 잔디밭에 앉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던 10대 한인 소년. 갑자기 누군가에게 머리를 걷어차입니다. 네덜란드 노르트 홀란트주 잔담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데 한 무리의 네덜란드인들이 16세 한인 소년에게 코로나 암덩어리 중국인이라고 비난한 뒤 다짜고짜 발길질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분풀이를 난데없이 한인 소년에게 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요거트 매장. 히스패닉계 엄마가 자신의 앞에 줄을 선 백인 여성에게 거리 두기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 백인 여성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유모차로 다가가 아기 얼굴에 두세 차례 기침을 한 뒤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Women might be racist because the family in front of her was white. Me and my grandma are Hispanic.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인종차별 범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자기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며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어쩌죠? 이 피해자는 여자친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성이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남성 무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옵니다. 무리 중 한 명이 발차기를 해보지만 달려온 남성은 이 중 한 명에게 무언가를 휘두릅니다. 결국 몸싸움 끝에 하얀 옷을 입은 남성이 땅에 주저앉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인근 마트에서 산 흉기를 20대 B씨에게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스가지면서 그냥 하얀 옷 입은 등을 갖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게 이유였는데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B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A씨가 착각을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국 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는 보조 배터리 모양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탁상 시계, 안경, 단추, 자동차 키 등 일상용품 모양으로 만들어져 감쪽 같지만 이런 걸 판다고 또 산다고 별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불법적 용도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자상가입니다. 몰래카메라를 보러 왔다는 말에 익숙하다는 듯 안쪽으로 안내합니다. 그게 한 50가지가 되는데 화재 감지기, 색상 시계, 안경, 단추, 차키도 천차만별이에요. USB는 있지 않아요? 이렇게 빼놓으면 USB인가 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는데 구입하는 데는 아무런 인증 절차도 없었습니다. 우리 칼도 그렇잖아요. 과일 깎는 칼이지만 이게 나쁘게 쓰니까 흉기가 되는 거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용품들입니다. 겉보기엔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안경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근 KBS 건물 화장실 몰카 사건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투숙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모텔 업주가 적발되는 등 생활용품을 가장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건 몰랐는데 일상생활에 찍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 되게 꺼림칙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구매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구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작성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불법 촬영 범죄만 6천여 건. 몰래카메라 구매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안인득이 항소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안인득이 탄 호송차가 항소심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고 범행 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조현병 약을 끊어 심신미약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행 당시 안인득이 현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만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인득은 1심 재판 때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조용히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족들은 항소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내부 협의를 거쳐 일주일 안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간부가 빨래 심부름을 13번 해주었고 규정에 따라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특혜 복무가 아니라 배려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던 공군 병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공군 소속 A 상병은 같이 근무 중인 B 중사에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3차례 빨래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공군은 B 중사로부터 가방을 전달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9차례에 걸쳐 외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집에 들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단 이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활관 단독 사용은 의사 소견에 따라 진행됐고 특정 보직에 대한 특혜 의혹은 병사의 충원율이 높아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상병이 속한 공군 3여단에서는 또 다른 부사관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속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욕설 등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성희롱, 나아가 병사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공군은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군사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한 지 이틀 만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처리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여권도 윤 총장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에 더불어 국회에서의 업무 보고도 앞으로 꼭 필요하겠다며 윤 총장의 국택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에 대검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한다는 응답은 45.5%, 잘못한다는 45.6%로 팽팽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윤 총장의 사퇴 주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4%로 찬성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높았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씨는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며 기부 체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럼 생존 시까지 그 집에서 살고 그 뒤 기부하라는 제안을 내놨지만 전 씨 측은 단칼에 거절했죠.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불법 재산인지 그래서 몰수할 수 있는 건지 다음 재판 때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2,2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3년 전 씨 장남인 재국 씨가 기부 체납 의사를 밝혀 전 재산 환수를 약속했지만 전 씨는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재국 씨의 기부 체납 의사를 밝히며 전 씨 부부가 생존할 때까지 사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다시 전 씨 측은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추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압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씨의 집 본체의 별채, 정원,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땅 등이 왜 불법 재산인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했지만 검찰은 다음 재판까지 불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집이 차명 재산인데다 뇌물수수로서 공무원 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씨는 이미 압수된 이태원 빌라는 몰수법 신설 전에 압류돼 위법하고 자택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경기 오산 땅은 1970년대부터 이순자 씨 부친의 소유였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8월 26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28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수요 집회가 집회 장소를 옮겼습니다. 보수단체가 집회 신고를 하면 이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인데 양측 모두 집회를 꿋꿋하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소녀상을 둘러싸고 서로 몸을 묶은 대학생들이 비를 맞으며 앉아 있습니다. 그 옆으로 노란색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외치고 다른 편에선 정의연 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오늘 오후 평화의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수요 집회는 소녀상 바로 앞에서 열렸는데 보수단체가 집회 신고를 선점하며 28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수요 집회가 장소를 옮긴 겁니다. 이에 반발한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밤새도록 연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밀려나고 빼앗기고 탄압받고 가슴이 찢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에 맞선 보수단체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하는!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400여 명을 배치했지만 물리적인 충돌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보수단체가 7월 중순까지 먼저 집회 신고를 한 가운데 한동안 소녀상 양옆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한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두 번째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나눔의 집과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첫 소송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후원한 금액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 금액이 마땅하게 돌려받아서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후원자들의 책임이지 않습니다. 총 32명의 후원자가 3,500여만 원의 후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정대협과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나눔의 집 후원자들은 3,300여만 원의 후원금 반환을, 정대협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과 윤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대협 대표 당시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불법 이득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후원금 반환 소송 모임 측은 앞으로 윤 의원이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쓴 사회복지시설 전 현직 대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 테마파크에 쓰거나 허위 종사자를 만들어 인건비를 준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한 애견 테마파크입니다. 수영장과 넓은 잔디마당을 갖춘 이곳의 운영자는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입니다. 매점용 컨테이너와 가구, 가전제품을 사는 데 들어간 3,800만 원은 알고 보니 지자체에서 받은 사회복지 보조금이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 대표는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건비는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법인에 보냈다가 시설로 내려보내 법인 전입금처럼 위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받은 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단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다시 저희 시설을 넘겨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복지시설 5곳의 전 현직 대표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단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임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을 횡령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희소 질환은 7,000종이 넘고 이 중 치료제가 나온 건 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국내 환자들은 이 개발된 치료제조차 길게는 수년을 기다려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는 기간이 줄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당장 하루가 급한데 말이죠.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재학 씨는 처음 병원을 찾은 지 10년 만에야 자신의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샤르코마리투스는 희귀 유전 질환 중 발병률이 꽤 높은 편이지만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국내 도입은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라든가 근육 이완제라든가 이런 처방을 받아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진행되는 속도를 막아주는 현재는 그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희소질환 의약품의 경우 국내 식약처 허가와 도입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통계적으로도 허가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매년 줄어들기보단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되는 비율도 항암제나 다른 신약보다 현저히 뒤처집니다. 본인 부담금이 5%만 부담하면은 모든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데 저희 희귀 제한자들의 경우는
산정 특례 기준에 의해서라도 10%를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질환을 앓게 되면 평생을 이 질환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관련 의약품 신속 허가 법안은 지난 21일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뽑혔던 SK바이오팜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청약을 받았는데 역대 최대인 31조 원이 몰렸습니다. 코로나로 더 주목받게 됐지만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사 객장에 25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대기 시간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경쟁률이 세면 큰 또 재미를 못 볼 것 같거든요. 억대 대출에 퇴직금까지 쏟아붓는 투자자들도 속출했습니다. 거의 손해볼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2억 정도 질렀어요. 그래서. 이틀간 청약을 받은 결과 최종 경쟁률은 323대 1. 청약을 받기 위해 미리 예탁하는 증거금만 31조 원이 몰렸습니다. 지난 2014년 제일모직의 30조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1억 원을 넣어도 평균 13주 정도만 받게 되는 겁니다. 개인당 한 12억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거의 그 근방까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19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묻지마 투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언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는지,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지. 하반기엔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게임즈 등 대어들이 상장을 노리고 있어 공모 시장의 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내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이목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굴러온 차량에 4살 최하군 군이 숨진 지 3년 만에 하준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정정 기자입니다. 17톤짜리 화물차가 언덕길을 슬금슬금 내려가더니 승용차 세대를 들이받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언덕길 주차 중 사고입니다. 이젠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인목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과 주의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4살 하준이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허가받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주차장도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설치를 끝내야 합니다. 안 지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년 전 하준이가 사고를 당한 경기 과천시의 주차장입니다. 차량 고인목을 고정할 수 없다면 이처럼 고인목을 비치해 운전자가 언제든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언덕길이 많은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적잖은 고인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인목을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서 언덕에서 차량 사고가 많이 줄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국토부는 경사진 곳에선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해달라며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하준이에게 더는 미안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사찰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예결위원장 선출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협상 진전이 없으면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의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없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님께 국회 정상화와 조속한 추경 처리를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김 원내대표의 광폭 행보가 원포인트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백종원처럼입니다. 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대권 후보로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툭 던진 한마디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야권 잠룡들까지 나서 백종원 대권론에 한마디씩 보태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백종원 씨처럼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 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자신도 더 분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권 주자는 백종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백종원처럼 되겠다. 예전에 저를 잊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누구처럼 그런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선 주자들이 섭섭해하는 것보다는 뭐 반응이 괜찮습니다. 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초선 의원 중 한 명은 거의 농담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좀 전했는데요. 백종원 씨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당시 발언을 무심코 던진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차기 대권 후보 자격으로 꼽았던 40대 경제 전문가에 딱 맞지는 않지만 백 씨가 50대에 성공한 외식 사업가라는 점이 일단 눈길을 끌고요. 김 위원장이 백 씨를 언급하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감을 갖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재 야권 주자들 중에는 이런 인물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백 씨를 염두하고 한 말이 아니라 기존 야권 주자들을 겨냥한 일종의 매기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잠룡들이 앞다퉈 백종원 마케팅에 나선 걸 보면 김 위원장이 이를 실제로 의도했다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오 전 시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올해 80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 전 시장은 김 위원장이 연세는 있지만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이라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김 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뭐 그런 거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 네, 본인은 부인하지만 민주당에서도 김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2017년에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한 적이 있어 김 위원장의 출마설은 계속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정치니까요. 계속 지켜보면 되겠죠. 두 번째 키워드, 또 미뤄진 출사표. 이건 또 누구 얘기입니까? 네, 앞서 통합당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출마 여부가 여전히 관심입니다. 네. 이 말은 아직까지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다는 그랬죠. 말이겠죠. 예. 네, 사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당권 주자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지면서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에 국회 상황도 좋지 않고 남북 관계까지 급격히 나빠지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하긴 이 와중에 뭐 당권 경쟁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담스럽긴 하겠어요. 그래서 이낙연 의원의 출마 선언이 또 미뤄졌다 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당내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활동 보고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유력 대권, 유력 당권 주자답게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전당대회 출마 시점을 물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추경 통과된 후에 저의 거취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답했는데요. 네네. 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의원의 출마 시기는 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초가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전 의원 역시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국회 앞에 베이스 캠프를 준비하는 등 출마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홍영표 의원식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이낙연, 김부겸 의원의 실제 출마 여부에 따라 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네, 두 사람 모두 현재는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비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낙연, 김부겸 모두 출마하면 결국 양강구도로 가게 될 텐데 두 사람은 예비 경선과 함께 본선에서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롯데그룹 후계자로 차남 신동빈을 지목한 신격호 명예회장의 20년 전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롯데를 모두 장악한 신동빈 회장의 입지가 더 탄탄해졌다는 분석인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올해 초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롯데 측은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유언장은 20년 전인 2000년 3월 신 명예회장이 자필로 작성해 도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신 명예회장 사후 유품 정리를 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유언장은 일본 법원에서 4자녀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유언장 내용을 임원들에게 소개하며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법적인 효력보다 큰 의미를 두는 건 이제 정통성이고 경영 후계자로서 정하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신 회장이 오늘 일본 롯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데 이어 유언장까지 공개되며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경영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유언장 자체가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내용 역시 신 명예회장의 생전 발언과 완전히 다르다며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혀 추가 경영권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여름용으로 나온 비말 차단 마스크. 그 구하기 힘들었던 마스크가 대형 마트에서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품절돼 여기서도 헛걸음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대형 마트에 번호표를 들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비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대기줄입니다. 2시간 반 기다렸어요. 밖에서 30분, 안에 들어서 저저도 또 기다리고. 판매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지만 오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며 번호표는 일찌감치 동났습니다. 매장당 선착순 100명까지 비말 마스크를 살 수 있고 한 명당 한 상자, 20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20개 매장에서 어림잡아 수백 명이 허탕을 쳐야 했습니다. 일부 마스크 업체가 인터넷에서 비말 마스크를 팔고 있지만 매일같이 5분도 안 돼 품절 사태를 빚는 데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마트로 몰린 겁니다. 인터넷은 전혀 몰라요, 우리는. 살 줄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이제 비싼 거 사다 써야 됩니다. 다른 대형 마트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비말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 비말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40만 장으로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품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배상을 하도록 정부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더 애쓰게 되겠죠.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김모 씨는 지난 16일 한 캐피탈 업체를 사칭하는 업체에 대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유명 캐피탈 업체에 앱을 깔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안내대로 동일하게 생긴 앱을 깔고 260만 원을 납입했는데 알고 보니 설치한 앱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는 전화 가로채기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AI 등을 연계한 예방 앱으로 이런 범죄를 잡아내기는 한층 더 수월해졌습니다. 한 카드사 번호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카드사 대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번호로 연결된 경우 이렇게 알림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보이스피싱 전담 TF를 만들고 이르면 올 연말에는 업계와 함께 목소리와 어조 등 성문 분석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인을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범죄수사 1팀의 이진호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기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여기에 더해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해킹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지급 정지를 안 한 제한적인 경우만 배상 책임을 졌으나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MBN 뉴스 김문여입니다. 테니스 세계 1위 노바크 조코비치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함께 대회를 치른 테니스 선수 3명과 NBA 스타 요키치도 확진 판정을 받아 세계 스포츠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서브에 이은 절묘한 드롭샷으로 관중의 탄성을 자아낸 조코비치. 불과 나흘 후 코로나19 확진 소식으로 팬의 탄식을 불러냈습니다. 상대 선수였던 초리치의 확진 판정으로 자신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페더러와 나달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 조코비치는 코로나19로 침체한 테니스를 살린다며 최근 2차례 자선 대회를 열었는데 부주의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선수는 물론 관중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고 코로나19 예방책을 비웃듯 광란의 파티까지 열어 참가 선수 4명과 가족 등 지인 4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이들의 친선 농구 경기에 초대된 농구 스타 요키치마저 감염돼 확산 공포는 다음 달 개막 예정인 NBA까지 번졌습니다. Nama je jako žao, nažalost mi smo se trudili da ispoštujemo apsolutno i jesmo ispoštovali svake mere propisane od strane. 2주 전 재개한 남자 프로골프에서도 예방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워튼이에 이어 투어 2승의 최장타자 챔프가 오늘 양성 결과를 받아 대회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안일한 태도가 스포츠 재개를 위한 많은 사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맛비가 그치는 시간대는 다르겠지만 우선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원 북부와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린 뒤 개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비 소식도 잡히습니다. 이번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내일 비가 그친 뒤 모레에는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에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그친 지역들은 안개가 짙게 끼면서 내일 아침에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남부지방은 내일 낮 동안 대구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더워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내일 약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세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경고 딱지를 붙였던 트위터가 이번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숨김 처리해버렸습니다.
시위대에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위협적인 글이었는데 가학적인 행위에 관한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삭제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로 선출직과 공무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삭제 처리보다 더 무섭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